자, 또 할까요? 예. 그다음 한정민님 건데, 한정민님 거는 이게 저 여기 비추지 않고 제가 읽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한정민님도 그렇게 느꼈어요. 편안한 언어 감각으로 쓰인 소설이다. 제목이 상징하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드라마틱했다. 이렇게 좋게 평하셨어요. 촘촘하게 엮어진 스토리 힘인 것 같다. 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된 저 지적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등 다소 큰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인물들의 내면이 과하지 않게 드러난 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서사에 비해 심리 묘사가 조금 아쉽게 느껴져. 이분은 심리 묘사를 아쉽게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자인 수연이 겪는 이혼과 고독, 아픔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피상적이고 중언부언한 느낌 든다. 이 지적을 참 잘했어요. 여기서 수연이가 이혼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왜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지가 좀 나왔어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자들은 감을 못 잡아요. 이 여자 왜 이혼한 거야? 어떻게 이혼했길래 뭐 말을 잃었다느니 눈물이 말라버렸다느니 건조하게 버석거렸다느니 이게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책을 보고 제가 지적을 할 텐데 결정적인 한 단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서 보면 빈부차 이런 거죠. 어떤 생활의 삶의 어떤 질적인 차이 이런 것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뭐 한마디가 나와서 남편이 어떤 소리 질렀다거나 아니면 저 고부간의 갈등에서 어떤 말을 들었다거나 뭐 이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는지 아니면은 수연이가 나서서 이혼하자고 했는지 난 더 이상 여기 이 굴레에서 난 벗어날래 이러고 왔는지 그런 얘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연의 캐릭터가 다 살아날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캐릭터가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다고 그래요. 그렇게 느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매끄럽게 더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 글 쓰신 분은 즉 친구 진숙이가 그렇게 그 건물에 가게를 하면서 위층에 있는 원장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 그게 좀 자연스러워지면 더 좋겠죠. 진숙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정확해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요즘 간간히 베란다에다가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가 그랬다는 거죠. 엄마가 그래. 나는 그냥 엄마가 그랬다는 걸로 이건데 주어가 빠졌다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송수영님이 지적 볼까요? 송수영님은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그렇게 하셨어요. 도입부는 어떻고 주인공의 심경은 어떻고 사건은 어떻고 총평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사건 또 마찬가지예요. 송수영님도 수연의 이혼, 아버지의 죽음, 엄마의 사랑, 엄마의 죽음 그 밖에도 작은 에피소드도 여러 보인다. 장예우 재산 문제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분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주요 사건에 더 힘을 실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죠. 아까 이거 윤명옥 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산만하다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총평으로는 문장이 힘이 있고 깔끔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작가가 수필을 많이 써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심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이런 거죠. 그런 제가 이렇게 이거 다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분이 써서 이렇게 올려놓은 감상문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인영님은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수연이 보는 자리엔 늘 어머니가 있다. 이혼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죄책감과 상실감에 무너졌다. 이렇게 항상 내 수연이 입장에서 수연이의 옆자리에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랬던 어머니의 자리가 조금 달라지는 게 불안했던 거죠. 꼭 작은 오빠만이 아니라 수연이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원장하고 사랑을 한다. 거기다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 충격이었을 수 있겠죠.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무겁네요. 우울하긴 해도 잘 읽히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서미숙님. 서미숙님은 특징이 줄거리를 참 나름대로 요약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감상문 중에서 줄거리를 먼저 읽어보거든요. 줄거리 읽어보고서는 이분이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줄거리를 읽어보면 되거든요. 서민숙님은 줄거리를 써놓은 걸 보면은 소설을 제대로 읽고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적을 하신 건 없는데, 감상평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지금 이분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했냐, 수연이 이혼하고 돌아온 이유들을 상상할 만한 단서들이 없어서 아쉬웠다. 아까 얘기가 나왔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마음이 찰랑거렸다 그래요. 이때 찰랑거렸다는 것은 사실 갈등이거든요. 마음이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찰랑거렸다는 건데, 여기서 왜 마음이 찰랑거렸을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49제 끝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49제 끝나고선 저기 어디야, 이게 납골당은 여기 있고 49제 지낸 절은 다른 데 있어요. 그 49제를 지내고 여길 들린 거야. 납골당을 들린 거야. 납골당을 들렸는데 엄마 함 밑에 꽃다발이 놓여 있어. 그거 보고서 그 꽃다발이, 그리고 거기 이제 카드가 쓰여져 있는데 그 카드에 뭐 꽃자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수연이는 감을 잡죠. 그리고 엄마는 누가 왔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럴 적에 그래서 아까 꽃자리라는 말보다 오히려 차라리 그 쪽지에 원장의 입장에서 배현숙 당신의 자리로 가셨다, 당신의 자리에서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연이의 마음이 찰랑거리질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찰랑거렸다는 거는 수연이가 아니라 수연이 마음이 찰랑거리는 거는 원장님이 가져다 놓은 꽃다발 때문에 더 이거 우리 엄마가 이거 보고서는 어떨까, 아버지 옆에 누워가지고 어떤 외간 남자가 꽃다발을 보내준 것 때문에 엄마가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하는 그런 뜻도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찰랑거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지 옆자리에서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어머니 행복하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마음이 잔잔해졌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당신의 자리는, 요 책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당신의 자리는 여기 한번 보세요. 당신의 자리, 전 읽고 나서 다 그냥 여기다 굿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충분히 한 편의 소설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 세 작품의 거에 비해서는 이 작품은 아주 잘 된 소설이에요. 다만 이 당신의 자리를, 제목이 살아나려면 당신이 어머니를 높인 말이죠. 그런 반면에 원장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을 보내는 마음이 담긴 당신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원장 입장에서 당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배현숙 씨 당신은 당신의 자리, 남편 옆에 누웠군요, 이런 뜻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하고 이 배현숙하고의 사랑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죽어서는 원장이 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전 남편에게로 보내주는 걸로. 그게 오히려 더 이 당신의 자리라는 이 제목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엄마는 아버지 옆방이 당신 자리라고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까 배현숙은 이미 남편 옆자리로 가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남매 중에 막내인 내가, 여기서 이제 벌써 이제 1인칭 관찰자라는 게 딱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형제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 형제의 갈등도 유효적절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워요. 둘째 오빠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여기 보세요. 44쪽입니다. 44쪽 요 부분에서 엄마가 먼저 자리를 피해 주잖아요. 그럼 진숙이 아줌마하고 수연이하고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요. 대화로라도. 이 부분에서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예. 그 무슨 얘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심란한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을 적에 냉이국 향기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여기 없어요. 그게. 여기 엄마가 왜 자리 피해 준 거야? 그게 없어요. 요 부분에서 여기 이혼 사유라고 써놨는데, 독자들이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 수연이가 이래서 이혼을 했구나,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구나, 그거를 아버지가 알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그런 충격에 아버지가 죽은 거구나, 그렇게 수연이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수연이는 왜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빠 3년상 지났잖아요. 아빠 3년상 지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민성재 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요 분도 내가 볼 적에는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아까 누가 지적한 것처럼 민성재 원장하고 예전에 뭐 첫사랑이었다, 예전에 뭐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면 막장 드라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 민 원장의 사진인데, 여기 지금 민 원장네 가족들이 타고 온 차들에 비해서 고물차였다. 즉 빈부의 차이가 차 소유한 타고 온 차에서 벌써 격차가 난다는 뜻으로 여기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부릉부릉 나오고 뭐 저 그다음에 뭐 또 기어를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간단하게 차가 좀 덜덜거렸다든가 뭐 이러면 됩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차라든가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 뭐 부릉부릉, 얘 부릉부릉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성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원장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병을 맞고 엄마 옆에 앉아 시집을 읽어줬다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시집을 또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 저 원장님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교제를 하는 그 과정에서 뭐예요? 저기 시 동아리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어디 여행도 다 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 휴대전화를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저기 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화 통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진을 보니까 그 원장하고 찍은 사진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진숙이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진숙이 아줌마가 일부러 얘기한, 내가 물어본 건 아니죠, 수연이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진숙이 아줌마가 야 원장님 전화기에, 원장님 전화기 바탕화면에 엄마 얼굴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장과 배현숙 엄마하고의 이 저 교제가, 저 사랑이 진짜 진실된 애틋한 그런 사랑이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 여행 이야기,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야, 엄마 어떻게 외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하고 그 원장하고의 그 관계가 아주 열렬하고 애틋하고 아주 진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게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이제 그 갈등 느끼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엄마의 타오르고선 제가 이제 시의 기능이랬는데, 소설 속에 이렇게 시를 넣어도 되냐? 좋습니다. 이 시가 이 작품에서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터를 했잖아요. 여기 당신의 자리인데 엄마의 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배현숙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쓴 시예요. 근데 배현숙이가 느끼기에, 이 주인공이 느끼기에 엄마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가 돼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뭐였어? 생명을 지키는 투사여야 되고, 엄마는, 그리고 견디고 버텨내는 가시덤불 땅이 되어야 된다. 엄마는 그렇게 돼야 된다. 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 반면에 자기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내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여인, 배현숙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 시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미리 마련해둔 아버지 옆자리에 엄마가 이제 안치가 됐어요. 안치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실수를 하셨는데, 뭐 실수라기보다는 아마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산소에 들렸다. 산소가 아니라 납골 땅에 들린 거죠. 산소가 아니라 납골. 이게 납골 땅이라 써줘야 됩니다. 납골 땅을 산소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납골 땅에 들렸다. 여기 요 부분에 꽃자리에 편히 잠드소서 이랬는데, 요것을 당신의 자리 제목이 빛나려면은 요 마지막 말이 꽃자리에 편히 잠드소서보다는 배현숙님 당신의 자리에 누우셨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원장 입장에서. 그래야만 당신의 자리라는 것이 오히려 더 빛나요. 앞에서 어머니는 당신의 자리를 마련해 놨다고 말을 했지만 수연이 입장에서 그때 당신의 자리는 어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배원장 입장에서 배현숙님 아니면 배현숙이란 말 하지 말고 그대 당신의 자리에 누우셨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렇게 카드를 보내는 그 꽃다발에 카드를 보내는 게 낫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당신의 자리라는 그 제목이 더 빛날 거예요. 여기 요거 감독님 요거 좀 잘 비춰보세요. 요거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긴 뭐하고 요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잘 쓴 작품이라는 생각인데 이 작품을 쓰면서 이 작품을 쓴 당신의 자리를 쓴 수강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12명 전체 수강생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부드럽게 문장을 좋아하고 구성도 그렇고 이렇게 말끔하게 깔끔하게 아주 그냥 무리 없이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읽었을까?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은 바로 문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 문장이 바로 서술과 묘사예요. 서술과 묘사. 이게 그 문학의 여러 양식 중에 문학의 양식이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시 있죠, 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부하는 소설 있죠. 그 다음에 수필 있단 말이에요. 수필하고 그 다음에 희곡도 있겠죠. 희곡하고 이 뭐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 여러 갈래들 속에 묘사가 들어가는 것, 서술이 들어가는 것. 시에도 묘사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시에도 묘사가 나와요. 시에서는 꼭 압축된 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에도 묘사가 나와요. 그 묘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설하고 수필이에요. 수필. 그래서 소설하고 수필에서는 묘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서술하고 서술 아까 숫자 이렇게 된다. 서술하고 이 묘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서술은 사실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사건하고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쓰죠.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인물하고 어떻다 이렇게 이다 이거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묘사에서는 사건하고 서술이 하다 어떠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어떠하다 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무리 말로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자, 다 같이 우리 감독님 요거 좀 잘 비춰주세요. 요거 잘 비춰주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자꾸 굴러가지고 이게 이거 잘 보이나요?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에서 우물을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사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료로 죽었다는 한방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사건과 인물의 기록이에요, 기록. 김동인의 감자에 나온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런 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술. 그럼 묘사는 뭐냐? 묘사는 요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예요, 묘사예요. 이거 현진건의 삐상과 러브레터인데 이걸
한 장씩 나눠주면 좋겠는데 요 영상을 되돌려가면서 요 문장을 참 잘 읽어보세요. 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하는 B 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여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에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참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러운 굴비 생각나게 한다. 요걸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B 여사, 즉 B 사감의 얼굴 생김새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결국 이 묘사라고 하는 것은 요 묘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 그리듯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림 그리듯 표현하는 거. 이게 묘사예요. 그 밑에 또 다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뒤에 보면은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다는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 고요한 속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래요.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하게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어때요? 전경이 딱 보이지는 못하잖아요. 메밀꽃이 쫙 피어있는 그 전경이 눈에 보이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이고 요거는 전경이에요. 그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듯해요. 요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신의 자리는 이런 문장들이 서술하고 섞여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수필을 많이 쓰신 분 같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예, 그래요. 수필의 묘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설을 쓰시면서도 그런 문장의 어떤 특징을 알치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 되돌려 보면서 요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당신이라는 책, 이순자님이 발제네요. 아이고, 이순자님 이거 어떻게 발제문 어떻게 올릴까? 그 옆에 누구 도움을 청하더라도 발제 좀 정리해가지고 다른 분들 발제 어떻게 올렸는가, 다른 분들 감상 어떻게 올렸는가 그거 보고 이번에 발제 올릴 적에 한 달라고 딱 올리면 안 된다, 이순자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저거 또 해주시고. 하면서 내가 잘못 봤나? 이순자님 맞죠? 예. 다음 주에 당신이라는 책, 예, 이순자님 맞네요.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 서술 묘사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